시댁 식구 8명이 밥을 먹고는 전부 제가 돌아와 설거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소리쳤죠. 시중 들기 싫으면 꺼져버려. 3일 후 저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남편은 미쳐버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화려했던 그날의 계획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저는 윤서연, 35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은행의 고위급 관리자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일에만 파묻혀 살았고 많은 남자들도 우러러보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제 손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익숙했고 제 머리는 손익을 계산하는 숫자에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갑고 결단력 있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강한 껍데기 뒤에 저 역시 따뜻한 가정과 기댈 어깨를 갈망하는 한 명의 여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주위의 다른 남자들처럼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설 엔지니어였고 온순하고 과묵했으며 겨울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가졌습니다. 그는 저의 강인함을 사랑하지만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연약함을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철옹성 같던 마음은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경력과 피땀을 바쳐 진정한 의미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모은 예금,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을 판 돈, 보너스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7억 원을 마련했고 강남에 있는 번듯한 3층짜리 단독주택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 집의 가격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문제로 민준 씨와 상의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죠. 서연아, 집은 큰 문제인데 내가 7억이나 내는 건 70%잖아. 나는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이 없어.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내 돈이든 당신 돈이든 다 우리 돈이지. 민준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증명일을 당신 혼자 앞으로 해두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 뵈러 갔을 때 그분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능력 없어서 여자한테 얹혀 사는 놈이라고 생각할 거 아냐. 남자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이해하지? 그는 미안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는 우리 둘이 같이 돈 모아서 산 거라고 하면 어떨까? 내가 나머지 30% 3억을 낼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시골에 있는 땅을 팔고 형제들한테도 좀 빌려볼게. 사랑하는 남자가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35살이었고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3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 그가 말한 시골 땅은 집값의 일부도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걸 잘 알았죠. 하지만 저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건 우리 집입니다 라고 말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당신 마음 이해해. 우리 공동명의로 하자. 나머지 30%는 천천히 마련해. 혹시 안 돼도 내가 채우면 되니까 괜찮아. 민준 씨는 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젖어 있었죠.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절대 당신 마음에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줄게.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 걱정하셨습니다. 은퇴한 교사이신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셨죠. 서연아, 내가 사업을 크게 하니 아빠가 잘은 모른다. 하지만 집 문제는 평생이 걸린 일이야. 내 돈 7억은 내 피땀인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뒷감당은 생각해 봤니? 남자란 게 아무것도 없을 땐 순하지만 뭔가 갖게 되면 달라지는 법이다. 어머니는 훌쩍이셨습니다. 딸 자식 키워놨더니 남자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왜 너 자신을 위한 퇴로는 하나도 안 만들어 놓니?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린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저의 생각이란 잠 못 이루시던 아버지께서 옛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 작성해 오신 혼전 재산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민준 씨에게 반드시 서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부모님이 너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부적 같은 거다. 민준 씨는 계약서를 보고는 잠시 굳었지만 이건 그저 우리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공동 명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자 그도 기쁘게 서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이 종이 한 장이 뭐가 무섭겠어. 그렇게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났고 민준 씨는 제 곁에서 늠름했습니다. 우리는 새집에 서서 친구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에 이제는 가정도 얻었으니까요. 제가 7억을 낸 10억짜리 집을 그의 이름과 함께 공동명의로 올리기로 동의한 그날이 제 보금자리를 짓는 날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지옥의 문을 열어 한 무리의 악마들을 제 집으로 끌어들이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3개월은 아마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죠. 그는 퇴근하고 일찍 돌아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저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3층짜리 넓은 집은 제가 직접 구석구석 꾸몄고 발코니에는 꽃을 심었습니다. 아침이면 부부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꽃을 감상하고 출근했죠. 저는 삶이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끝나갈 무렵 민준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님이 시골에서 혼자 너무 외로워하셔. 우리 어머님 모시고 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어머님도 즐거우시고 당신 집안일도 좀 덜어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어서 시어머니의 사랑이 친어머니의 사랑처럼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집도 넓으니 어머니가 오시면 더 따뜻해질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좋죠. 저도 어머님이 곁에 계시면 좋겠어요. 빨리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2층 방 깨끗하게 치워 놓을게요. 시어머니가 올라오시는 날, 저는 반차까지 내고 직접 차를 몰아 고속버스 터미널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깡마르고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고 낡은 핸드백 하나와 시골에서 가져온 온갖 것들이 담긴 커다란 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더니 눈을 빛냈지만 입으로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집이 뭐 이리 커. 이거 청소만 하다 죽겠네. 저는 웃으며 어머니의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어서 올라가서 편히 쉬세요. 저는 어머니를 2층 방에 모셨습니다. 저희 방 다음으로 가장 좋은 발코니와 개인 화장실이 딸린 방이었죠. 저는 새 이불과 침구, 새 옷을 사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며 스트레스가 많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가 넘어 몸이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면
밥이라도 안쳐주시고 채소라도 다듬어 주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간식거리와 해바라기 씨 껍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인사 한마디 없이 부엌 쪽을 힐끗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도대체 뭘 하느라 이제야 기어들어와.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피로감이 배가 되었습니다. 화를 꾹 참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 오늘 은행에 일이 많아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금방 밥 차릴게요. 어머니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밥이야. 난 라면 끓여 먹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아침에 먹은 그릇들이 그대로 싱크대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TV 보고 간식만 드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두 부부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민준 씨는 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드라마 보세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죠. 여보, 뭐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죽겠네. 모즈는 태연하게 TV를 보며 깔깔거렸고 부엌에서 하녀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도시 것들은 뭘 먹고 사는 거야? 고기는 비계투성이고 생선은 비리고. 어머니는 쩝쩝거리며 식사하시다가 비계 한 덩어리를 민준 씨 밥그릇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들. 힘들게 일하는데. 그리고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서연이는 관리 잘합시고 편하게만 살아서 남편 위할 줄도 모르고 음식도 제대로 못해. 저는 우라가 치밀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생선 한 조각을 제게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먹어. 어머니는 시골에서 짜게 드셔서 그래. 이 정도면 간이 딱 맞아. 남편의 그 가벼운 편들기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쭈, 내가 내 아들이야. 제 아들이야. 이제 마누라 편들면서 이 어미를 타박하는 거냐? 내가 널 낳고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 어미한테 그따위로 말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시골에 처박혀 있을 걸. 너희들 눈에 가시가 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나 보다. 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민준 씨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화 푸세요. 그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냥 들을 것이지 왜 말대꾸를 해? 제가 언제요? 저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제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당신이 어머니 좀 참아. 노인들은 잘 삐치시잖아. 시골에서 고생만 하셨는데. 그렇게 민준 씨의 조금만 참아는 끝없는 나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공짜 가정부처럼 여겼습니다. 저를 아가라고 부르는 법이 없었고 항상 윤서연 씨라고 불렀죠. 윤서연 씨, 물 한 잔 떠와. 윤서연 씨, 내 방 더러우니까 좀 닦아. 윤서연 씨, 내 옷대야에 담가놨으니 손빨래해. 세탁기에 돌리면 상하니까. 저는 월급이 9자리에 달하는 은행 관리자였는데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 속옷을 손빨래해야 했습니다.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7억을 낸 이 집에서 제게는 발언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산 소파는 색이 어둡고 돈 아깝다고 타박했고 발코니에 정성껏 키우던 난초 화분들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생선을 말리는 채반을 가져다 놓았죠. 말린 생선 냄새가 커튼과 제 옷에 배어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불평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린 생선 좋아하시잖아.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다 사소한 일이잖아. 저는 민준 씨가 예전에 그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의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가방을 던져놓고 드러누워 제가 밥 차려주기만을 기다렸죠. 그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저의 악몽은 민준 씨의 큰 누나 미니 씨가 전화를 걸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회의 중일 때 민준 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급히 회의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죠. 서연아, 미니 누나, 누나가 이혼했대. 그 폭력적인 남편놈이 누나 팔을 부러뜨렸다는 거야. 지금 시댁에서 쫓겨나서 돈 한 푼 없이 애 둘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아니래. 너무 불쌍해. 여보, 한 여자로서의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 역시 분노했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남자가 다 있어요. 누님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빨리 터미널로 가서 누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요. 우선 지내시게 하고 방법을 찾아봐요. 우선 지내시게라는 그 운명적인 두 단어를 저는 너무나 쉽게 내뱉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인간적인 동정심과 갈 곳 없는 불쌍한 여자와 두 아이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에 두 마리의 악마를 더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미니 씨는 비 오는 어느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깡마른 몸에 한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8살, 6살 된 아들과 딸이 그녀의 등 뒤에 숨어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 미니야.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하냐. 그 개만도 못한 놈이 어떻게 내 딸을 때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3층에 있는 손님방, 제사 지내는 방, 바로 옆방을 치워 세 식구가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마치 사고를 당한 친언니처럼 그녀를 대했지만 저의 동정심은 금세 짓밟혔습니다. 상처의 통증이 가신 지 불과 3일 만에 미니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제게 욕을 하거나 소리치지 않고 더 교활하고 악독한 방법을 썼죠. 제가 늦게 퇴근하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어머니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남편 사랑받지, 좋은 집에서 살지, 직장도 안정적이지, 제 신세랑은 비교도 안 되네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또 제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복은 무슨,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만 파묻혀서 집에 오면 초상집 같은 얼굴이나 하고 있는데 제 남편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기나 한데, 아니면 자기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고 미니 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동서, 편하게만 살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충은 모르겠지. 나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은행 관리자라니까 나처럼 운 나쁘고 실패한 사람은 무시하고 싶겠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없는데 집에 와서 죽을 상을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럼 우리 모자는 다리 밑에라도 가서 살 테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웃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걸까요? 마침 민준 씨가 돌아왔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게 소리쳤습니다. 윤서연, 당신 미니 누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동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가 해명할 틈도 없이 민희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서연이를 불편하게 했나 봐. 우리 모자는 그냥 갈게. 어디든 가면 되겠지.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내 딸을 쫓아내려고 해. 너 사람 맞니?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이 누구를 들이든 그놈 마음이라고. 넌 그냥 얹혀 사는 주제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얹혀 사는 주제. 7억을 낸 제 집에서 이제 저는 얹혀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공정한 한마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민희 누나한테 사과해. 한 집 식구끼리 말조심 좀 하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민희 씨의 두 아이가 뛰쳐나와 어른들의 싸움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마 아이들 앞에서 더는 싸울 수 없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계세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희 씨는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막 이혼했다는 사실을 무슨 특권처럼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두 아이는 시어머니의 오냐오냐 하는 양육 방식 때문에 두 명의 작은 악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수입 가죽 소파에 낙서를 하고 제가 가장 아끼던 이천도 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품 립스틱을 꺼내 거울 전체에 칠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야단치자 민희 씨가 즉시 달려와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애들한테 왜 그래? 아직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고작 그깟 물건 몇 개가 사람보다 더 중요해?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애들이 장난 좀 칠 수도 있지. 물건은 망가지면 새로 사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저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여보, 그냥 넘어가. 애들이잖아. 저는 재정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월급은 개인 용돈으로 쓰기에도 빠듯했고 집안의 모든 생활비, 즉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저와 민준, 시어머니, 민희 씨와 두 아이까지 총 6식구의 식비는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민희 씨는 돈 한 푼 없으면서 은근슬쩍 요구하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어머, 저기 가게에 걸린 저 원피스 너무 예쁘다. 애들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한 지 오래됐네. 그러면 저는 현금 인출기처럼 또 돈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제 집에서 후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집에 6명, 퇴근하면 전문 가정부처럼 부엌으로 달려가 6식구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식탁을 치워야 했죠. 그동안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는 태평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민희 씨는 심지어 제게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서연아, 과일 좀 깎아와. 서연아, 어머니 오렌지 주스 한 잔 타드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기둥이니 이 가정을 위해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희 씨가 온 지 한 달 후 민준 씨의 둘째 누나인 민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고 시나리오는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도박 빚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5살짜리 딸 하나를 데리고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에게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통화하는 것을 들으며 손발이 후들거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눈빛으로 서연아,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더는 안 돼요. 이 집은 이제 꽉 찼어요.
민준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정 누나야. 내 친누나라고. 누나도 남편한테 쫓겨나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당신은 누나를 길거리에서 헤매게 내버려 둘 수 있어?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뭐, 우리 민정이도 이혼했다고? 아이고, 우리 집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한 거야? 그녀는 저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누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동생이 거두는 게 도리 아니냐? 아니면 네가 우리 아들을 인정머리 없는 놈으로 만들 셈이야. 민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동서, 정말 이상하네. 민정 언니가 저렇게 힘든데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저는 저를 둘러싼 세 사람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이 집 제가 7억 냈어요. 매달 식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형님 아이들 학원비까지. 누가 내고 있죠? 이제 민정 형님과 그 아이까지 더 얹히겠다고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젖소로 보이세요. 짝, 불꽃 튀는 따귀가 제 뺨에 날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준 씨,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남자에게서였습니다. 그가 저를 때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뺨이 불타는 듯 뜨거웠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도 자신의 행동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그 후회하는 기색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의 부추기는 눈빛 아래 그의 가부장적인 본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감히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그따위로 말대꾸를 해. 내 돈이면 뭐. 네가 내 아내니까. 내 돈도 내 돈이야. 똑똑히 들어둬. 이 집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민정 누나는 여기 와서 살 거야. 네가 싫으면 네가 나가.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싫으면 꺼져. 내 아들한테 여자가 너 하나뿐인 줄 알아.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고른 가구들로 채워진 이 화려한 거실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제가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정 씨가 딸을 데리고 온 날, 집은 공식적으로 시장판이 되었습니다. 8명, 저, 민준, 시어머니, 민희 씨, 민희 씨의 두 아이, 민정 씨, 그리고 민정 씨의 아이, 8식구. 새 아이들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시누이는 하루 종일 앉아서 남의 흉이나 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저를 괴롭힐 궁리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여왕처럼 손가락만 까딱하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의 제 업무 성과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죠. 계속 실수를 저질렀고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 스트레스에 저는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상사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윤 팀장, 정말 유감입니다. 요즘 윤 팀장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은행에서는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진 사람에게 중요한 자리를 계속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라는 권고였죠. 15년간 몸담았던 은행을 나서는데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 경력, 그리고 자존심까지도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장 보러 가거라. 오늘 집에 손님 오니까 닭 한 마리 사와서 음식 좀 푸짐하게 해. 민희 씨가 잠이 덜 깬 얼굴로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서연이 왔네. 오늘 내 친구들 놀러 오니까 김치찌개 좀 끓여줘. 돼지고기 넉넉히 넣고 민정 씨는 소파에 앉아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며 말했습니다. 나 레모네이드 한 잔 타줘. 설탕은 조금만 넣고 저는 그 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오늘 일은 어땠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 얼굴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기서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어서 가야지. 손님들 곧 오실 시간이야. 씁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도 잘된 일일지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윤서연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가정부 윤서연, 제 7억짜리 집에서 시댁 8 식구를 위해 무급으로 봉사하는 가정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꿀보다 더 쓴 미소였죠. 네, 다녀올게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돌아서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막 쏟아지기 시작한 서울의 비와 뒤섞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정식으로 퇴사한 날,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면목도 없었죠. 15년간 정상에 오르기 위해 애썼는데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고위 관리자였던 저는 이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7억짜리 집으로 돌아와 진정한 의미의 가정부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집에서 살림을 잘 꾸리고 가족들을 잘 돌보면 민준 씨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더 아껴주겠지. 제가 더 이상 그보다 잘 나가지 않고 더 이상 관리자가 아니게 되면 그가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가정도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틀렸죠. 제가 퇴사한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저의 실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을 잃자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저를 짓밟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 그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집값을 걱정해 주는 것에 미안해하던 온순하고 따뜻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가장이었고 아이 셋을 제외하고 돈을 버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비록 그의 엔지니어 월급이 이 집의 전기세와 수도세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았지만요. 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진행된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제가 8 식구가 먹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허리 아프게 하고 있을 때면 거실에서는 또 다른 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죠. 거봐, 내가 말했지. 저 윤서연이라는 애는 편하게만 살아 버릇해서 이제 직장도 잘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빌부터 사는데도 얼굴은 항상 초상집이야. 내 아들이 자기를 걷어주는 걸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미니 씨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하지만 독을 품고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준이가 너무 착해서 서연이가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게 놔두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도 예전에 시집살이 할 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불평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집에서 여왕처럼 구니 우리가 거꾸로 시중을 들어야 할 판이에요. 이어서 도박꾼 남편과 이혼한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이제 자기는 빌부터 사는 주제잖아. 일도 안 하니 이 집의 모든 건 다 민준이 거라고. 민준이가 온 식구, 아내, 조카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거니 정말 대단하지. 윤서연은 그걸 알고 민준이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머니와 우리들을 잘 모셔야 해. 저는 부엌에 서서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빌부터 사는 주제, 민준이의 은혜, 이 집은 제 돈 7억, 제 15년의 청춘이 담긴 곳입니다. 그들은 제 돈 위에 앉아 제가 마지막 남은 예금으로 사온 음식을 먹으며 저를 빌부터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그는 거기에 앉아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미안해했을 겁니다. 어머니, 누나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서연이도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독약 같은 말들은 매일 그의 귀에 주입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추앙받으며 기둥, 대단한 남자로 불리게 된 남자. 그의 값싼 남성적 자존심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자신의 짐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너무 피곤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탁했죠. 민준 씨, 오늘 너무 피곤한데 쓰레기 좀 대신 버려줄 수 있어요? 그는 축구를 보다가 짜증을 냈습니다. 뭐가 피곤해?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피곤해? 쓰레기 버리는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게으름도 정도껏 피워야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는 어머니와 누나들이 과일을 깎으며 TV를 보고 있는 거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어머니는 연세 드셨고 누나들은 기구한 팔자야. 당신은 아내고 집에 있으니 온 식구를 시중드는 게 당연하잖아. 고작 그깟 사소한 일 가지고 불평이야. 우리 누나들,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 당신 대신 쓰레기를 버려주길 바라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누나들은 손님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하녀예요. 말 한번 잘하네. 민준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어디서 버릇없이 말대꾸야. 네가 하녀가 아니면 뭔데? 넌 내 아내고 아내는 시댁을 위해야 하는 거야. 넌 집에서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거잖아. 알겠어? 빌부터 사는 여자는 분수를 알아야지. 빌부터 사는 여자. 그 두 단어가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에 똑바로 꽂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제 경력을 희생했습니다. 그가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7억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빌부터 사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이며 배은망덕한 악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중독되어 제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침실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옛 서재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다. 나는 빚쟁이다. 내 집에서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다. 민준 씨에게 빌부터 사는 주제라는 욕을 들은 날부터 저는 제 신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죠. 이 집은 8식구, 한창 먹고 자랄 나이에 아이가 셋. 아이들은 무섭게 먹어댔습니다. 하루 장 보는 데만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와 마지막 남은 예금을 꺼냈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월급은 큰 일을 위해 써야 하니 장 보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했죠. 5시 반에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어제 먹은 음식을 드시지 않았고 미니 씨는 다이어트 중이라 닭가슴살만 먹었습니다. 민정 씨는 국수나 쌀국수를 좋아했고 새 아이는 우유와 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갈비찜을 먹어야 했죠. 6시 반에 온 가족을 깨워 아침을 먹였습니다. 7시 반에 아침 식사로 어질러진 전쟁터를 치우고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3층짜리 집을 혼자 청소하고 8명의 옷을 손빨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탁기가 옷을 망가뜨린다고 했고 미니 씨는 자기 명품 옷은 따로 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정 씨는 자기 속옷까지 대야에 던져놓고 제게 빨라고 했죠. 11시에는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12시에 점심상을 차리고 1시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2시에 잠깐 15분 눈을 붙이려 하면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윤서연 씨, 과일 좀 깎아와. 윤서연 씨, 차 좀 끓여와. 오후 4시에는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5시부터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7시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야말로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8명이 모두 모여 저를 비난의 중심으로 삼는 시간이었죠. 그날은 정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투성이인 옥상 창고를 정리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열이 날 것만 같았죠. 저는 애써 괜찮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 소스를 곁들인 도미찜, 새콤달콤한 돼지갈비 볶음, 단호박죽, 그리고 마늘에 볶은 시금치. 땀으로 등과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음식을 차려놓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들, 민준 씨, 식사하세요. 7명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거실에서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젓가락을 들었죠. 생선 한 조각을 집어 씹더니 상 위에 뱉어냈습니다. 오, 생선이 왜 이렇게 비려? 음식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미니 씨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요즘 동서 음식 솜씨가 많이 줄었네. 집에서 너무 한가하니까 게을러졌나 봐. 민정 씨는 돼지갈비를 옆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너무 짜잖아. 우리 가족 전부 신장병으로 죽일 셈이야? 남편 민준 씨는 젓가락을 상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하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해. 당신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새 아이는 어른들이 야단치는 것을 보고 덩달아 따라했습니다. 미니 씨의 큰아들이 시금치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죠. 안 먹어. 시금치 질겨서 맛없어.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소처럼 일했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밥을 차렸고 제가 받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제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집에서 네가 제일 편한데 뭐가 몸이 안 좋아. 아니면 이 늙은 시어미랑 이혼한 내 시누이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널 시중들길 바라는 거야. 윤서연,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태도야? 어머니랑 누나들이 지적하면 고분고분 들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가서 어머니 드실 라면이나 끓여와. 빨리.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목구멍이 쓰라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죠. 7명, 굶주린 7마리의 악마. 그들은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불평하면서도 그들의 젓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TV에서 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며 먹고 떠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늘 그랬듯이 7명 모두 일어나 거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전쟁터 같은 식탁을 남겨두었습니다. 생선뼈,
갈비뼈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밥풀이 식탁에 가득했으며 그릇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편에서 TV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하하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난장판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꼬르륵거리고 몸은 불덩이 같았으며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는 주인에게 쓰다듬이라도 받고 괜찮은 사료라도 얻어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무급으로 일하는 기계이자 그들의 온갖 분노를 쏟아내는 쓰레기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머리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시끄러운 TV 소리, 모든 것이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빌부터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 내게는 돈이 필요해. 이 8명의 식탐 때문에 내 예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어. 나를 위한 퇴로를 마련해야 해. 저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학력과 경력으로 정규직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면 집에 있는 7명의 상전들을 누가 모실까요? 누가 그 정신적인 채찍질을 견뎌낼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더 낮은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한 대형 건자재 상점에서 저녁 시간 동안 파트타임 회계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은행 관리자였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루 3시간은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저만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녁에 요가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반대했죠. 시어머니는 쏘아 붙였습니다. 스트레스는 무슨? 집에서 신선처럼 편하게 지내면서 무슨 스트레스야? 돈 아깝게 집에서 청소나 해. 민준 씨도 투덜거렸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저녁에는 집에 있으면서 밥이나 챙기고 누나들 애들 숙제나 봐줘야지. 어딜 가.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단호했습니다. 이러다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캐야 해요. 못 가게 하면 저희 집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민준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려면 가. 8시까지는 집에 들어와. 저는 저녁 7시 그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나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3시간의 근무 시간은 비록 복잡한 장부와 까다로운 사장님을 상대해야 했지만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여전히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월말이라 가게에서 장부를 마감해야 했고 저는 10시 반까지 남아야 했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비옷을 챙기지 못했고 낡은 오토바이는 길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제 비싼 스쿠터는 민준 씨가 자기가 타야 폼난다며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는 제게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거의 1km를 걸어야 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었고 기진맥진했습니다. 배도 고팠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의 광경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은 전쟁터였습니다. 과자 봉지, 해바라기 씨 껍질, 맥주 캔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식탁에는 라면을 끓여 먹은 냄비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고 국물, 파, 달걀 껍데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은 소파에 둘러앉아 액션 영화를 보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어딜 갔다 이제야 기어들어와? 여자애가 쉽쉽 밤늦게 돌아다니고 미니 씨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요가는 무슨 그렇게 늦게까지 해. 웬 놈이랑 놀다 온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저는 그들의 비난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씻고 자고 싶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그들 앞을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민준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맥주 몇 캔을 마셨는지 얼굴이 붉었습니다. 그가 제 앞을 막아섰죠. 어디가? 돌아왔으면 이 집 꼴 안 보여. 그는 쓰레기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워요. 피곤해요. 할 말 있으면 내일 해요. 내일?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꼴을 보고도 내일이라고. 넌 신나게 놀다 와서 온 식구가 널 시중들게 만들어. 당장 치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를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못 치우겠어요. 기운이 없어. 그가 비웃었습니다. 놀다 와서 기운이 없는 거야. 아니면 다른 놈이랑 힘든 일이라도 하고 온 거야? 그 더러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산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민준 씨는 제가 감히 대드는 것을 보고 맥주 기운과 어머니와 누나들의 부추김에 힘입어 적의 버릇없이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해.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눈을 찌를 듯 했습니다. 넌 내 마누라고. 이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내 복인 줄 알아. 일하기 싫으면, 우리 식구 시중 들기 싫으면 꺼져버려. 꺼져. 그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TV 소리가 멎었습니다. 시어머니, 미니 씨, 민정 씨, 그리고 새 아이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얼굴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더 이상 춥지도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바라봤죠. 지난번의 뺨보다 이 말이 더 아팠습니다. 꺼져버려. 그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제 7억짜리 집에서 저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틀리고 메마른 웃음이었죠. 좋아요. 꺼져줄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돌아서서 그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 더미를 지나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반응에 어안이 벙벙해진 7사람을 뒤로 한 채 저는 침실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갔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민준 씨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감히 문을 닫아? 당장 열어. 죽고 싶어? 그는 문을 쾅쾅 두드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기 아래에 섰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와 물줄기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픔이나 민준 씨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해서 울었습니다. 제 15년의 경력을 위해 울었고 제 피땀 어린 7억 원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체면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결국 꺼져버려라는 두 단어를 돌려받은 저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비바람 냄새, 이 집의 더러운 냄새, 그리고 민준 씨에게 남았던 마지막 한 톨의 정까지 모두 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지쳤거나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이끌려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버려둬. 저 안에 가둬놔. 배고프면 알아서 기어 나오겠지. 저는 비웃었습니다. 배고프다고. 나는 이제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저는 방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윤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인내하던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의 꺼져버려라는 말이 옛날에 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윤서연 팀장을 다시 깨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책상에 앉아 이 집을 설계할 때 특별히 만들어둔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저는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모든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여전히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제게 서명하라고 강요하셨던 혼전 재산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으로도 글자 하나하나를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신중하셨던가. 제1조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은 총 매매가 10억 원으로 그중 7억 원 70%는 윤서연 씨의 혼전 고유 재산이며 3억 원 30%는 박민준 씨의 분담금으로 한다. 저는 웃었습니다. 3억 원은커녕 그는 지금까지 이 집에 300만 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제2조 주택 대금 이체 및 지불에 관한 모든 증빙 서류는 윤서연 씨가 개인 계좌에서 실행한다. 제게는 10억 원 전액이 재단일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완벽한 은행거래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제3조 혼인 관계가 파탄될 경우 이 재산은 실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 윤서연 씨의 고유 재산은 공동 재산 있을 경우 분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환받는다. 다시 말해 이 집은 기본적으로 제 것이고 민준 씨의 몫은 0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학대당하면서 저는 그저 입 다물고 참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관리자의 머리는 계획 없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저는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고 헤드폰을 꼈습니다. 집에 있으면 내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거잖아. 온 식구를 시중 들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 요가하러 가는 거야.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눈빛이 저렇게 해픈데. 미니 씨의 목소리. 네가 이 집에서 뭔데? 백수 주제에. 민정 씨의 목소리. 그리고 민준 씨의 수많은 목소리들. 넌 내 아내니까 내 돈도 내 돈이야. 시중 들기 싫으면 꺼져버려. 제게 또 뭐가 있었더라. 아, 사진첩. 제가 매일 밤 찍어둔 사진들. 그들이 어질러 놓은 전쟁터 사진. 제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두 시누이의 사진.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제게 시중 들게 하는 민준 씨의 사진. 벽에 낙서하고 커튼을 찢는 새 아이의 사진. 증거. 저는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부실 채권을 회수하는 계획을 승인할 때처럼 명확하고 냉정하며 무자비하게. 그들은 제가 꺼지길 원했습니다. 좋아요. 그들은 집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반으로 나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값이 이제 12억까지 올랐으니 자기들이 5억, 아니 6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들을 꺼지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제 집에서 내쫓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떠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저를 지옥으로 만들었으니 저는 그들에게 진짜 지옥의 맛을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작성해 주셨던 아버지의 옛 변호사 친구분께 보내는 이메일이었죠. 변호사님, 저 서연이에요. 변호사님과 아빠가 주신 결혼 선물을 이제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비는 그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고통은 돌처럼 굳었고 사랑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산뿐.
윤서연 팀장이 돌아왔고 그녀의 마지막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음식은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쓰레기 더미는 그대로였죠. 제가 나오자 7쌍의 눈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울고불고 애원하거나 적어도 묵묵히 그들이 어질러 놓은 전쟁터를 치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민준 씨를 봤습니다. 입술을 삐죽이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비웃고 있는 두 시누이를 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환한 미소였죠. 좋은 아침이에요. 다들.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저의 미소, 평온한 말투는 그들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발코니로 나가 그네 의자에 앉아 커피를 음미하며 꽃을 감상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새 아이를 제외한 6명의 입은 신경 쓰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윤서연 씨, 귀 먹었어? 집골이 이 모양인데 안 보여? 아침밥 안 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어제 민준 씨가 저더러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시중 들기 싫으면 꺼지라면서요. 저 지금 그 사람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곧 꺼질 사람이 밥은 해서 뭐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자신의 말을 이용해 반격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가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은 녹음 모드로 켜져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요. 한 번만 더 때려보시죠. 이번에는 이혼 증거가 아니라 가정폭력 증거가 될 테니까. 민준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순종적이던 가정부 윤서연은 어디로 갔을까? 왜 오늘 그녀는 저렇게 따박따박 대드는 걸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온 가족에게 알리죠. 윤서연, 이제 지쳤습니다. 이혼에 동의해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하녀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은 알아서 해먹고 더러운 건 알아서 치우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일어나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고함 소리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철제 상자에 비축해둔 비스킷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웠죠. 저는 컴퓨터로만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죠. 변호사님은 제가 보낸 모든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서연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네가 그 집에서 안전하게 나오기만 하면 돼. 그들은 제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었죠. 제가 없는 이틀 동안 집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남은 음식 냄새, 라면 냄새가 시큼하게 올라왔습니다. 새 아이는 아무도 씻겨주지 않아 엉엉 울며 난리를 쳤습니다. 시중받는데 익숙했던 두 시누이는 이제 자기 옷을 직접 빨아야 한다며 투덜거리고 서로에게 욕을 했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해도 먹을 밥이 없자 직접 돈을 내고 음식을 사와야 했습니다. 둘째 날 밤, 민준 씨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연, 문 열어. 굶어 죽고 싶어. 나와서 밥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죠. 잘났어.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좋아. 이혼해 줄게. 이혼하면 넌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바로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민준 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TV를 켜고 하루의 수다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죠. 저는 방문을 열고 작은 배낭 하나를 뱄습니다. 아주 작은 배낭. 그 안에는 모든 서류와 증거, USB, 약간의 현금, 그리고 몇 벌의 가벼운 옷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값비싼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품 핸드백 더미, 비싼 옷들은 그냥 내버려뒀죠.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드라마에 정신이 팔린 세 여자는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제 7억짜리 집을 바람처럼 가볍게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저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안녕, 지옥. 곧 다시 돌아올게. 하지만 그때는 진짜 주인으로서 돌아올 거야. 저는 김 변호사님이 미리 예약해둔 안전한 작은 호텔로 갔습니다. 원래 쓰던 유심칩을 끄고 새 유심칩을 켰습니다. 저의 조용한 탈출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진정한 평온의 하루였죠. 저는 제 자신에게 맛있는 식사와 깊은 잠을 선물했습니다.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윤서연 팀장이 이 몸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들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쓰레기장은 더욱 끔찍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침실을 뒤졌습니다. 제 옷장이 그대로인 것을, 명품 가방들이 그대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삐져서 나간 것뿐이야. 짐도 그대로인데 어딜 가겠어. 기껏해야 친정에 갔겠지. 내버려둬. 며칠 굶고 돈 떨어지면 알아서 빌면서 돌아올 거야.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편 버리고 나간 여자를 누가 받아준다고. 며칠 고생 좀 해봐야 자기 분수를 알지. 그렇게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제가 그저 토라져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제가 없자 집은 돼지우리처럼 변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의 옷은 아무도 빨아주거나 다려주지 않았고 밥도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돈으로 7식구의 음식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는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골에 계신 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미리 언지를 드린 대로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네. 다 큰 애인데 우리한테도 연락이 없었어. 자네가 남편이면서 어떻게 아내를 집 나가게 만드나.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민준 씨는 망신만 당하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새 유심칩으로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친구는 분명 민준 씨에게 이 이야기를 무심코 전할 사람이었죠.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남편한테 쫓겨났어. 지금은 옛날 회사 동료네 집에서 신세 지고 있어. 부모님께는 창피해서 차마 못 가겠어. 예상대로 불과 30분 후 제 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부러 지치고 겁먹은 목소리를 냈죠.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어디야?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저 친구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당장 돌아와.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누나들한테 사과해. 당장.
그는 제게 명령하는 버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멸감을 억누르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돌아갈래요. 당신이 저더러 나가라고 했잖아요. 무서워요. 돌아가면 또 때릴 거잖아요. 아직도 말대꾸야?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안 돌아오겠다고? 좋아. 원하는 게 뭐야?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이혼하면 넌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이 집, 내 이름도 올라가 있어. 알겠어? 내가 너 돈 한 푼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줄게. 구걸이나 하고 살라고.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명했던 계약서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당신 뭐라고요? 반반 나눠야죠. 이 집 저도 기여했어요. 기여, 그가 소리쳤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나한테 빌부터 살았으면서 무슨 기여, 똑똑히 들어. 이 집 지금 시세가 12억이야. 네가 안 돌아오면 이혼 소송 걸 거야. 법정에서 나도 내가 돈 냈다고 말할 방법이 있어. 넌 기껏해야 2억 정도 받겠지. 하지만 네가 얌전히 돌아오면 내가 불쌍해서라도 살게는 해줄게. 선택해. 12억. 그가 직접 가격을 매겼군요. 이 숫자는 제가 써먹어야겠습니다.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너무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이 없어요. 저 법정 가기 싫어요. 너무 지쳤어요. 민준 씨는 제가 우는 것을 듣고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는 여전했죠. 겁먹은 줄 알면 됐어. 돌아와. 용서해 줄게. 바로 이거야. 미끼를 물었다. 저는 계속 전화기 너머로 울며 말했습니다. 안 돌아갈래요. 돌아가면 어머니랑 형님들이 또 저를 괴롭힐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우리 그냥 서로 놓아줘요.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놓아주다니 무슨 소리야. 그냥 이혼해요. 저 이혼에 동의할게요.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이혼해서 법정 가자고.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차라리 당신이 집값 12억이라고 했죠. 그래. 근데 민준 씨는 돈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 집 팔아버려요. 저는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팔아서 나오는 돈 우리 반반 나눠요. 나 6억, 당신 6억, 저는 6억 받아서 어디든 가서 제 앞가림 할게요. 더 이상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도 저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냥 빨리 해결해요. 복잡하게 법정 가지 말고요. 저 법정 가는 거 너무 무서워요. 침묵. 전화기 저편에서 민준 씨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금 6억. 법정에 갈 필요도 없음. 이 멍청한 윤서연이 법정을 무서워해서 스스로 돈을 바치고 있음. 물론 민준 씨는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했죠. 너 진심이야? 반반 나누는데 동의한다고? 진심이에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저 지쳤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집에서 사는 것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팔아요. 당신은 그 돈으로 어머니랑 누나들 챙겨요. 저는 제 돈으로 제 앞가림 할게요. 우리 그냥 서로 빚 없는 셈 쳐요.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먹잇감이 제 발로 입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힘들게 싸울 필요도 있지도 않은 재정 증명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을 팔기만 하면 6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즉시 결정했습니다. 내 말에도 일리가 있네. 젠장, 법정 가면 복잡하지. 팔아, 당장 팔자. 내가 말한 거다. 반반, 6억씩.
저는 훌쩍였습니다. 네, 6억이요. 그럼 당신이 집에서 구매자 찾아봐요. 저는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12억에 살 사람 찾으면 서류에 도장 찍으러 나갈게요. 좋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가 쳐놓은 완벽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눈물은 즉시 말랐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미끼를 물었어요. 집 팔아서 6억씩 나누는데 동의했어요. 12억이라는 가격도 자기가 직접 제시했고요. 이제 구매자 연극을 시작해야겠어요.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역시 은행 임원 출신다운 계획이구나. 걱정 마라. 큰손 고객이 적절한 때에 나타날 거다. 집에서 민준 씨는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달려가 자랑했습니다. 어머니, 6억이에요. 윤서연이 저한테 겁먹고 집 팔아서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저 이제 6억이 생겨요. 온 가족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의 지옥이 그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자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준 씨의 가족은 뜬구름 위를 걷는 듯 살았습니다. 그들은 밥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했고 곧 생길 6억 원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언했습니다. 6억 생기면 시골에 별장 하나 살 거다. 하인 10명은 두고 세계 여행이나 다녀야지. 미니 씨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 누나한테 1억만 빌려줘. 서울에서 제일 큰 옷가게를 열 거야. 우리 애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낼 거고 민정 씨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1억. 나 얼굴 싹 뜯어 고칠 거야. 예뻐져서 재벌 남편 만날 거라고. 두고 봐. 민준 씨는 시골뜨기 엔지니어에서 순식간에 6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만해졌습니다. 그는 큰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며칠 동안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는 사방에 집을 판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몇몇 부동산 중개인들이 보러 왔지만 그들은 집이 어지럽고 냄새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7명이 청소도 안 하고 살았으니 당연했죠. 그들은 9억, 10억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12억, 한 푼도 안 깎아.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이 지났지만 6억은 여전히 종이 위에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남에 집 파시는 박민준 씨 맞으신가요? 아주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급 부동산 중개 법인 소속입니다. 저희에게 지금 재미교포 큰손 고객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강남에 큰 집을 찾고 계세요. 가격은 상관없고 곧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해서 빠른 거래를 원하십니다. 사장님 매물을 보고 연락드렸는데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민준 씨는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했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오세요. 저 집에 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민준 씨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 두 시누이, 그리고 새 아이까지 창문에 달라붙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악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원래도 풍채가 좋으신 변호사님은 제가 주문해드린 명품 옷까지 입으시니 성공한 사업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재미교포 박 사장으로 분한 김 변호사님은 집에 들어서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네,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요. 금방 치울게요. 됐어요.
박 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시간 없으니 대충 볼게요. 위치는 괜찮네요. 그는 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쩔쩔매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박 사장은 위층으로 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조도 좋군. 됐어요. 시간 없으니 가격이나 말해봐요. 얼마요?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네, 12억입니다. 박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가방에서 비싼 담배를 꺼내 한 개비를 물었습니다. 12억? 얼마 안 하네. 그 가격이면 괜찮아요. 나는 질질 끄는 거 싫어해서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민준 씨, 시어머니, 민희 씨, 민정 씨, 네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2억이 5분도 안 돼서 결정되다니. 박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날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안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써야 합니다. 나는 질질 끄는 거 싫어요. 계약서 쓰면 계약금 50% 바로 입금해 줄게요. 나머지는 등기 이전할 때 할 수 있겠어요? 네, 됩니다. 네, 됩니다. 민준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좋아요. 박 사장은 제가 준비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성호, 한미부동산 투자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요. 3일 뒤 오전 9시에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봅시다. 주소는 여기 있고 등기부 등본이랑 부부 신분증 꼭 챙겨와요. 늦지 말고. 나는 기다리는 거 싫어하니까. 말을 마친 박 사장은 선글라스를 다시 끼고 여유롭게 벤치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기쁨에 겨워 굳어버린 7사람을 남겨둔 채 차가 사라지자마자 민준 씨의 가족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부자다. 우리 이제 부자야.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금쪽 같은 아들. 12억이라니. 그 재미교포 정말 통이 크구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민희 씨와 민정 씨는 껑충껑충 뛰며 서로를 껴안고 웃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새 아이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 씨는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 같았죠. 그는 박 사장의 명함을 들고 입을 맞췄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12억이라고. 그날 밤 온 가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돈을 나누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네가 6억 받으면 엄마한테 1억만 줘. 시골에 폼나게 제사당이나 하나 짓게. 또 1억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4억은 네가 사업 자금으로 써. 민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내 동생. 누나 불쌍하지 않아? 6억 생기면 누나 1억만 줘. 가게 열게. 돈 벌면 꼭 갚을게. 약속해. 민정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누나는 안 불쌍해. 1억만. 나 예뻐져서 재벌 남편 만나면 2배로 갚을게. 민준 씨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죠. 그게 뭐라고? 한 사람당 1억씩 드릴게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요. 세 모녀는 기쁨에 겨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집에 살지, 이웃들을 얼마나 무시할지. 그들은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낡은 옷과 물건들을 꺼내버렸습니다. 이런 싸구려 옷을 뭐하러 갖고 있어? 민희 씨가 낡은 옷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명품 사러 갈 거야. 이 낡은 TV는 고물상에 팔아버려. 나는 100인치 스크린 살 거다. 민준 씨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청소했습니다. 이 집을 처분하고 12억, 그중 6억을 손에 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주인이 하녀에게 명령하는 듯 거만했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연. 저는 다시 지친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주지. 민준 씨가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구매자 찾았어. 재미교포인데 12억. 내가 원하던 가격 그대로. 저는 일부러 숨을 들이쉬는 척했습니다. 세상에,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민준 씨가 뽐냈습니다. 잘 들어. 3일 뒤.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9시. 황금 법무법인 사무실로 와. 주소 적었어? 황금 법무법인. 등기부 등본,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챙겨서 도장 찍으러 와. 네, 네. 알겠어요. 시간 맞춰서 잘 와. 알겠어?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장 찍으면 내목 6억, 내목 6억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이제부터 서로 빚진 거 없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휴대폰을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멍청한 것, 아직도 떨고 있네. 나한테 6억이나 떼줘야 하는 게 아까워 죽겠지. 하하, 내 인생에 내가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쪽에서 저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황금 법무법인. 맞아요. 그곳은 바로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먹잇감은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오전 8시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회색 정장을 입고 일부러 초췌하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게 당부했죠. 연약한 역할을 끝까지 잘 해내거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별도의 방으로 안내받아 기다렸습니다. 9시 10분 전 변호사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준 씨의 가족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른넷. 시어머니는 붉은색 벨벳 한복을 입고 눈부신 가짜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니 씨와 민정 씨는 진한 화장에 향수를 짙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껏 멋을 냈습니다. 그는 머리에 젤을 발라 넘기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정장을 입고 구두를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치 너희들은 곧 우리를 모셔야 할 것이다 라는 눈빛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엿봤습니다. 재미교포 박 사장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 변호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더 젊고 정장을 입은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파견된 김 변호사님의 비서였습니다. 민준 씨의 가족이 자리에 앉자 모두의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비서가 박 사장 역할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씨.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희 대표님이신 김 변호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서울에서 회의가 잡히셔서 제게 모든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임장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비볐습니다. 빨리 사인하고 돌아가야죠. 비서가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민준 씨 앞에 놓았습니다. 네, 주택매매 계약서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민준 씨는 페이지를 넘겼지만 온통 글씨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핑 돌았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뭘 읽어? 법률 용어 투성인데 이해나 하겠어. 12억 맞는지나 물어봐.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요. 중요한 건 가격인데 12억 맞죠? 비서가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억 원정. 일시불 매매입니다. 서명하시면 저희 쪽에서 계약금 50%인 6억을 즉시 이체해 드립니다. 그럼 사인해야지.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빨리 사인해, 아들. 저 사람들 마음 바뀌기 전에 돈 받고 물건 넘겨야지. 민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준아. 서류는 변호사들이 다 만들었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빨리 사인해. 탐욕이 모든 신중함을 가려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단 한 글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휘갈겼었습니다. 박민준, 박민준. 그는 대여섯 장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제 윤서연 차례인데 어디 있어?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비서가 제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 들어오세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주눅든 표정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고 쏘아붙였습니다. 빨리 와. 뭘 그렇게 꾸물거려. 사인해. 저는 주저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우리 정말 사인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미쳤어. 뭘 더 꾸물거려. 빨리 사인해. 아니면 법정 가고 싶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서연이라는 단정한 글씨가 그의 휘갈긴 서명 옆에 나란히 적혔습니다. 끝. 연극의 막이 내렸습니다. 제가 서명을 마치자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계약서를 거두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준 씨, 윤서연 씨. 민준 씨가 일어나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자, 돈은요. 제 계좌로 6억, 저 여자 계좌로 6억. 바로 입금해 주세요. 시어머니도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 아들 민준이 계좌번호요. 빨리 입금해 줘요. 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르신, 잠시만요. 돈은 바로 입금될 겁니다. 하지만 입금 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님이시자 매수인인 윤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박민준 씨와 가족분들께 명확히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표 변호사? 매수인이 윤서연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도 소리쳤습니다. 매수인은 재미교포 박 사장이고 윤서연은 파는 쪽이잖아.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죠.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위험 있는 변호사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두 명의 비서가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따랐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곁으로 와 섰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는 김 변호사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박 사장. 김 변호사님이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씨. 지난번에 뵈었을 때 제 소개를 깜빡했군요. 저는 황금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이자 이 집의 매수인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죠. 김 변호사님이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윤서연 씨입니다. 재미교포 박 사장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12억 거래는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뭐라고? 민준 씨, 시어머니, 민희 씨, 민정 씨의 비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극이라니.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계약서. 내가 방금 사인한. 네, 방금 사인하셨죠. 김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12억짜리 주택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이 주택의 소유권 30%를 전부 양도한다는 계약서입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방금 당신의 서류상 지분 30%를 공동 소유자인 아내 윤서연 씨에게 자발적으로 매각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대로 안 읽어보셨나? 보군요. 네, 네가 날 속였어,
윤서연. 이 나쁜 년, 감히 날 속여? 민준 씨가 미친 듯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무실의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그를 막아섰습니다. 박민준 씨, 진정하십시오. 김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잊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서명한 혼전 재산 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집값 10억 중 7억은 윤서연 씨의 고유 재산이며 3억은 당신이 보태기로 약속한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증거입니다. 집값 10억은 100% 윤서연 씨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30% 지분은 법적으로 0이며 오히려 윤서연 씨에게 3억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인 윤서연 씨는 인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3억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이 원했던 대로 당신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당신의 그 가짜 30% 지분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30%의 가격은 김 변호사님이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5천만 원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5천만 원짜리 수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천만 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12억. 내 아들의 6억은 어디 있어? 너희들 사기꾼이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져 그녀의 고함을 압도했습니다. 6억이요. 평생 정직하게 600만 원이라도 벌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감히 6억을 논하세요?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저더러 빌부터 산다고 했고 꺼지라고 했죠. 당신과 당신 가족은 제 돈으로 살면서 저를 학대했습니다. 시중 들기 싫으면 꺼지라고 했죠. 저는 수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5천만 원을 주죠. 받아요. 이 5천만 원 받고 제 집에서 꺼지세요. 김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소장입니다. 윤서연 씨는 이미 서명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적 학대, 당신 가족의 학대에 대한 모든 증거는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명하든 안 하든 법원은 이혼을 판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과 당신 가족 7명 모두 24시간 내로 그 집에서 퇴거하라는 통지서입니다. 당신이 방금 서명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은 100%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받습니다. 저를 받습니다. 시어머니, 미니 씨, 민정 씨, 세 여자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2억의 꿈. 부자의 꿈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화려한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 24시간 내로 집에서 퇴거하십시오라는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민준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안 돼. 안 돼. 12억. 내 6억. 그녀는 중얼거리다가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붉은색 벨벳 한복과 가짜 금목걸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미니 씨와 민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달려가 시어머니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해 잠시 멍하니 있던 민준 씨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김 변호사님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비서는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미니 씨는 그제야 1억의 꿈에서 깨어난 듯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엄마를 해쳤어. 이 악독한 것. 독사 같은 년. 네가 우리 집 뺐고 내 동생 돈을 뺏었어. 저는 가만히 서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뺏었다고요? 누가 누구 것을 뺏었다는 거죠? 형님이 옷가게 연다던 1억을 뺏었나요? 아니면 제가 7억 주고 산 집을 뺏었나요? 제 집에 살면서 저한테 빌부터 살고 저를 학대해 놓고 이제 와서 제가 악독하다고요?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 씨는 더 약삭빨랐습니다. 그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기어와 다리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가족 좀 용서해줘. 우리 엄마랑 나 집에 좀 살게 해줘. 지금 우리 쫓아내면 우리 어디로 가? 애들은 어떻게? 애들 생각 좀 해줘.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더러 빌부터 사는 주제라고 욕할 때 왜 아무도 생각 안 했죠? 당신 동생의 공돈 1억을 꿈꿀 때 왜 생각 안 했죠?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인정에 호소하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다리를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심한 충격으로 인한 실신인 듯 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극도의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6억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6억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집을 잃었고 남자의 자존심을 잃었고 그리고 한때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박민희 씨, 박민정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24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저희가 집행관을 보내 강제 집행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모든 짐이 압류되어 집 밖으로 옮겨질 겁니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어머니를 실은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미니 씨와 민정 씨도 눈물을 흘리며 뒤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저를 저주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12억 부자의 꿈, 1억짜리 옷가게, 1억짜리 성형수술의 꿈, 모든 것이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5천만 원짜리 수표와 뼈아픈 굴욕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지처럼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김 변호사님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24시간. 저는 그들에게 24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판을 뒤집었습니다. 제 것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기절한 시어머니의 모습, 빌며 애원하던 민정 씨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 씨의 텅 빈 눈빛. 저는 복수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마감까지 12시간이 남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없었고 바람 소리와 지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나 좀 만나줄 수 있을까? 제발, 딱 10분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무실 맞은편 X 카페로 와요. 저는 카페에 가서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15분 후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어제의 그 뻔뻔하고 멋부리던 남자는 사라지고 대신 초췌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며 밤새 잠 못 자 붉게 충혈된 눈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죠. 그는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더니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카페 한가운데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는 울었습니다. 마흔을 앞둔 남자가 어린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나는 쓰레기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앉아요.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아지셨어. 어젯밤 우리 가족 아무도 잠 못 잤어. 내가 다 기억해냈어. 서연아.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범벅이었습니다. 네가 집 사려고 7억 내던 날,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내 이름도 같이 올려주던 날을 기억해. 나는 널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어.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엄마랑 누나들 말만 듣고 널 하녀로 만들었어. 널 때렸고 빌부터 산다고 욕했고 꺼지라고 소리쳤어. 세상에, 나는 정말 짐승이었어. 그는 자신의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럴 면목도 없어. 이혼 서류 줘. 내가 다 사인할게. 그 5천만 원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서연아, 우리 엄마 길거리에 나앉게만 하지 말아줘. 연세도 많으시고 고집세고 입도 거칠지만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엄마랑 누나들 데리고 나갈게. 내가 집을 구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냥 집 구할 시간 며칠만 더 줘. 24시간 안에는 도저히 못 구해. 저는 제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안의 증오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온순한 남자.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12억을 잃은 충격, 집을 잃은 충격이 그를 깨운 것입니다. 그는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용서와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구걸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잔인함과 이기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우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그 순간 정말 통쾌했죠. 하지만 그 후에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되찾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가는 사람은 치지 않는 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 5천만 원 받아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고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감히 받을 수 없어. 그건 네 돈이야. 내가 주는 거예요. 저는 수표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 두 누나, 그리고 새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이 5천만 원은 제가 새 아이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자본 삼아서 집도 구하고 아이들을 돌봐요. 민준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지 못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쫓아내지 않을게요. 일주일 줄게요. 일주일 동안 짐 정리하고 새 집을 찾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
차마 당장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어요.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나는 당신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평온하게 살고 싶어서 내 남은 인생이 늙은 할머니와 새 아이를 한밤중에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복수했지만 당신들처럼 악독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뒤에 집에 돌아갈게요. 그때는 모든 게 정리되어 있기를 바라요.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보내줄 거예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제가 돌아보자. 그는 일어나 제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말 1000번 만번 미안해.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의 햇살은 이상하게도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오라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약속한 대로 집은 깨끗했고 그들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쓰레기 한 조각 남지 않았죠. 그들은 개인 옷까지만 챙겨갔습니다. 제가 사준 모든 물건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 시누이의 명품들까지도요. 아마 그것들을 가져갈 면목도 없었을 겁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서연아, 나 갈게. 모든 것에 고마웠어. 5천만 원 수표는 받았어. 약속할게.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서 엄마와 조카들을 책임질게. 내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바라지는 않을게. 그저 네가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안녕.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걸로 끝.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2주 후 저와 민준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는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나서며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옛 지옥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집 전체를 리모델링했죠. 제가 수많은 굴욕을 겪었던 어두컴컴한 부엌을 허물고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햇살 가득한 새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그 7명이 앉았던 소파는 버리고 우아한 크림색 소파로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2층 침실은 다도실로 만들었고 두 시누이가 쓰던 3층 방 2개는 합쳐서 요가와 명상을 위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집 전체는 밀크 화이트색으로 다시 칠했고 난초를 아주 많이 심었습니다. 제 집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압박감의 굴레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과 신뢰, 인맥을 바탕으로 저는 개인 자산 컨설팅 회사를 열었습니다. 제 회사 서연 자산 컨설팅은 집 1층에 사무실을 두었죠. 일은 순조로웠고 옛 고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냉철한 머리와 결단력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도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윤서연 팀장이었지만 거대 기업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윤서연 대표였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립했습니다. 오전에는 고객을 상담하고 오후에는 요가를 하고 꽃꽂이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행복이 남자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자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자유.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명상실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 씨, 잘 지내세요. 저 민준이에요.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잘 지내요. 당신은요? 저 작은 식당에 있어요. 이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지만 깨끗한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의 집밥. 사진 속 민준 씨는 소매를 걷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미니 씨는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계산대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손님에게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새아이는 학교 후 한쪽 테이블에 앉아 스스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민준 씨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준 5천만 원. 그걸로 자본금을 마련했어요. 저랑 누나들이 돈을 합쳐서 이 백반집을 열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주방장이신데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세요. 더 이상 누구에게 욕하거나 소리치지 않으세요.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게 힘들지만 즐겁다고 하세요. 미니 누나랑 민정 누나도 많이 변했어요. 돈의 소중함을 알고 아이들을 돌볼 줄 알게 됐죠. 아이들도 더 착해져서 엄마 아빠 청소하는 걸 도와줘요. 저희는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피곤하지만 따뜻해요. 오늘 저희 가게가 개업 3개월째인데 흑자로 돌아섰어요.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지 않아줘서 고마워.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교훈을 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어머니와 누나들도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당신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메시지를 다 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과 가족 모두 과거는 지나갔어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잘 살아가세요. 저도 이미 용서했어요. 엄마의 집밥 더 번창하길 바라요.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증오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그 7명도 자신들만의 자유를 찾았다는 것을. 탐욕과 게으름, 이기심으로부터의 자유. 그들은 돌아섰고 저 또한 저만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